이번에는 고위험 신생아들을 간호할 때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하시고 주의사항 별표하세요. 자, 먼저 고위험 신생아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바로 수유를 하거나 뭘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신생아들에게서 선천성 대사장애가 나타났을 때 신생아들은 검사를 언제 한다 그랬어요? 2, 3일 때 안 하고 일주일경에 한다 그랬잖아요. 왜? 먹여봐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못 먹는다고. 그래서 기억에 보면 생후 얼마 정도는 지나야 된다? 24에서 72시간은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최장 3일 정도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면 선천성 대사장애 검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7일경에 검사를 하고 한 달 뒤에 재검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24에서 72시간은 금식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신생아, 고위험 신생아를 보는데 황달이 엄청 심해. 그럼 이때 이 황달은 의사에게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생리적 황달은 아니네. 그러면 생리적 황달이 아니라는 말은 황달이 언제 일어났다? 생후 24시간 이내에 황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거 왜 위험해? 뭐일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태아 저가구증일까봐 걱정하는 거죠. 그럼 속히 의사에게 보고하는 거야. 그리고 또 기형을 가지고 있어. 그럼 보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련, 구토, 설사 이거 전부 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경련이라든지 구토 같은 경우는 선천성 대사장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뇌의 문제로 뇌압이 올라갔다든지 뇌 손상으로 경련, 구토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미숙한 애들이 설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생아들은 탈수열이 잘 생긴다 그랬죠. 물이 막 금세금세 빠져나가. 그럼 이런 애들은, 미숙한 애들은 설사를 하면 탈수가 금방 일어나서 쇼크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황달이나 기형이나 경련, 구토, 설사 이런 게 있으면 속히 의사에게 노티하라, 보고하라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육기 안에서 산소 농도 있었죠. 산소 농도는 30% 미만으로 해준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보육기 안에 산소를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면 미숙한 애들은 망막에 무슨 문제를 줄 수 있다? 산소가 지나치게 높게 들어갔을 때 경련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명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산소를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인데, 고농도의 산소가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 질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수정체 후부섬유 증식증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정체 후부섬유 증식증은 산소를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수정체 후부섬유 증식증을 막으려면 산소를 적당량을 줘야 되겠다 하는 거죠. 적당량은 한 30-40% 미만으로 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분 제가 애기들은, 미숙한 애들은 체온이 금세 그냥 바로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 들어있는 이 애기들을 체중을 재고자 하더라도요, 애기를 끄집어내면 안 돼. 끄집어낸 사이에 체온은 금세 떨어질 거니까. 그럼 이때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이 성장 발달이 잘 되나 알아보려고 체중을 잴 때는 체중계를 어떻게 할까요? 이 안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체중계를 넣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재야 되는 겁니다. 왜? 체온의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리얼에 보시면 조산아의 체중을 잴 때에는 보육기 안에 넣은 채 측정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육기 인큐베이터 안에서 포유시킬 때는, 포유라는 게 젖먹일 때는, 우유 먹일 때는 이 말이에요. 그럼 우유를 먹일 때는 어떤 자세를 한다? 반좌위 자세가 좋겠다. 왜? 머리를 낮게 하다가 잘못하면 기도를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좌위 자세로 하고, 그 다음에 포유가 다 끝난 후에는
포유가 다 끝난 후, 즉 우유를 다 먹인 이후는 어떻게 한다? 혹시 바로 눕혔을 때 기도로 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얘네들한테 토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느 쪽으로 눕힌다? 흡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눕혀주겠습니다. 어디로 눕힌다고요? 오른쪽으로 눕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 여러분 나오는 것 중에서 다 좌측이거든. 보면은 우리가 관장할 때 있죠. 관장. 다음에 기본간호 할 때 관장. 그럼 관장할 때 자세는 무슨 자세라고 했냐면 심스체위라고 했었어요. 자세히 다음에 또 한번 다룰게요. 심스체위. 근데 심스체위가 옆으로 눕는 건데 오른쪽으로 누울 수도 있고 왼쪽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심스체위는 좌측 위로 누워야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 그 다음에 인부가 갑자기 똑바로 누웠더니 어지러웠어. 그래서 인부가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졸도 실신했어요. 갑자기 졸도 실신을 했어. 갑자기 졸도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건 뭐 때문이냐면요. 자세를 똑바로 누워서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자세한 건 모성간호할 때 하겠습니다.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기절한 거야. 그럼 이럴 때 어떤 자세로 누워야 합니까? 하면은 이때 좌측 위로 누워줍니다. 왼쪽으로 누워야 돼, 인부가. 그러면 좀 돌아올 거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태아가 엄마 자궁 안에 있는 태아가 안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힘들다고 SOS 신호를 보내는 거를 태아 곤란증이라고 해요. 태아 곤란증은 태아가 안에서 저산소증, 산소가 부족할 때를 태아 곤란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태아가 힘들어할 때는 인부가 어떤 자세로 누워준다? 왼쪽으로 누워주겠습니다. 왼쪽으로. 그럼 지금 무슨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간호조무사 시험에서 대부분은 다 왼쪽이에요. 좌측인데 애기 고위험 신수가 미숙아들한테 젖을 먹이고 나서 포유 후에는 어떤 자세를 한다? 오른쪽으로 눕겠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되셨어요? 이것만 달라요. 다른 거는 다 대부분 좌측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애기 젖 먹이고 나서만 오른쪽으로 눕혀준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미음이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비읍에 보시면 보육기 안에 있는 애들은 움직임도 좀 약하잖아요. 미숙한 애들이니까. 그럼 가만히 그대로 똑같은 자세로만 하면 애기가 뭐도 생길 수 있어? 욕창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애들이 근육이나 관절도 안 쓰면 굳어지는 것도 똑같아. 그래서 보육기 안에서도요, 어떻게 한다? 운동을 시켜야 돼. 그래서 관절 범위 운동이나 체위 변경을 시행해 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굳어지고 욕창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시옷에 보세요. 시옷에 보면 미숙아가 호흡곤란과 흉부 함모를 보이면, 자, 호흡곤란 있으면 이거 정상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흉부 함모를 보이면 이거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이라 그랬어요. 왜?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있는 데가 함몰 푹푹 꺼지면 안 돼. 왜냐하면 정상적인 애기들은 어디로 숨을 쉰다 그랬다? 복식 호흡을 한다 그랬으니까. 비정상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흉부 함몰이 보이고 호흡이 힘들어하면 혹시 기도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열어주고 분비물을 빼내는 거죠. 석션을 해서라도. 되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생아를 인큐베이터 안에 눕히고 싶어요. 인큐베이터 안에 눕힐 때 인큐베이터 안에 눕힌 다음에 보육기를 따뜻하게 데워줄까요? 아니면 아기를 눕히기 전에 먼저 보육기 안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아기 눕힐까요?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아기들은 체온이 금세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보육기를 가동시키면 그
보육기 안에 온도가 설정이 될 때까지, 그 온도가 될 때까지 애기들은 체온이 막 떨어진다고.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은 신생아를 보육기에 눕힐 때는 보육기를 먼저 따뜻하게 하고 신생아를 눕히겠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이 보육기 안에는 이중벽과 덮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 덮개도 이중으로 되어 있고 벽도 이중으로 두껍게 되어 있다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을 막겠다는 겁니까? 열이 빠져나가는 거.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겠습니다. 또 산소가 30-40%는 돼야 되는데 산소가 빠져나가는 것도 막겠습니다. 그 다음에 습도가 몇 프로가 돼야 된댔어요? 55에서 65%가 돼야 된댔어요. 그 가스, 물이 습도가 빠져나가는 것도 막겠습니다. 그래서 이중벽과 덮개를 한 이유는 뭔가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 빠져나가는 게 어떤 거다? 열이라든지 산소라든지 또는 습도 이런 게 유지가 제대로 안 될까봐 하는 거다 하는 거. 그래서 온도, 습도, 산소 이게 빠져나갈까봐 이중벽과 덮개를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치읓에 보시면 이 아이들은 미숙한 애들은 감염 예방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철저하게 손을 씻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눈도장 잘 찍고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볼게요. 조사나 4대 간호예요. 조사나 4대 간호. 자, 조사나는 미숙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조사나들은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요. 호흡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호흡 있죠. 호흡이 중요해. 왜? 미숙한 애들은 어떻겠어요? 빈번하게 뭐가 일어난다? 호흡이 멈춰버려요. 호흡이 멈춰버려. 그래서 호흡이 멈추는 문제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호흡 간호가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체온이 막 떨어진다 그랬죠. 체온이 막 떨어지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보온에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보육기 인큐베이터 안의 온도도 절대로 그 온도에서 떨어지면 안 돼. 30에서 32도 설정한 데서 자주 2시간마다 적어도 2시간마다는 온도나 이런 거를 측정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보온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애기들은 엄마한테서 충분히 면역체를 많이 받고 나왔어요. 면역체를 충분히 많이 받았어. 정상적인 애기들은. 그럼 이때 이 애기가 받은 면역은 종류가 뭐예요? 자연적으로 받았죠? 자연. 그리고 엄마에게서 면역체를 충분히 받았죠. 치료제를 받고 나왔다고. 그럼 치료제를 받았으니까 무슨 면역이다? 수동. 자연 수동 면역을 애기들은 받고 나와. 그런데 조사나 미숙한 애기들은 엄마한테서 달을 못 채우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면역체를 받지 못하고 나와버렸죠. 그러면 애기들은 질병에 잘 노출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미숙아들은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어 가지고요. 감염 방지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감염이 안 되려면 일반 다른 애들하고 같이 두면 될까 안 될까? 같이 두면 안 돼요. 얘네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감염이 생기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변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역격리라고 하겠습니다. 역격리. 그래서 역격리를 하는 거 하면은 이렇게 조사나 이런 애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역격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세 가지가 조사나 3대 간호예요. 세 가지 하면 이 호흡, 보온, 감염 방지 세 개예요. and 여기에다가 얘들이 애기들은 여러분 마지막 막달에 엄청 잘 자라잖아. 많이 자라잖아요. 엄마가 사골 국물 먹고 하면 애기가 숨풍 자라는데 얘네들은 마지막에 많이 자라야 할 시기에 빨리 나와버렸어. 세상 바깥으로 나와버렸어. 그럼 엄마한테서 충분히 영양분을 많이 못 받고 나왔어. 그죠? 그럼 많이 못 받고 나와서 살도 없고 여유 없고 이렇잖아요. 그럼 이 애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외부에서라도 영양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는 영양 공급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4대 간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조사나 강선요법 있죠. 자, 광선요법 이건 아까도 했었어요. 이거 왜 한다 그랬어요? 아기가 황달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도 고위험 신생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황달은 태아 저가구증 같은 것 때문에 생기는 건데 1차적으로는 황달 치료를 위해서 광선요법을 한다 그랬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참 많이 물어요. 광선요법을 2020년도도 연장으로 물었었거든요. 그럼 이때 광선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밑에 니은해 보세요. 광선요법을 실시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된다고, 보온에 신경 써야 된다. 왜? 애기들 볶고 있잖아. 그죠? 안에서 체온 유지. 그리고 계속 빛을 쬐어주니까 땀이 나. 그럼 땀이 나면 탈수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떡한다? 수분을 공급해야 돼. 그리고 눈에는 쬐어주는 거 안 좋아. 안구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눈에 뭐 해줬습니까? 검은 안대를 채워줬었어요. 검은 안대. 그 다음에 이렇게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광선 치료를 했어도 빌리루빈 수치가 안 떨어져.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간다면 무슨 방법을 하겠다? 교환 수혈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교환 수혈은 어떤 혈관을 이용한다고 아까 그랬습니까? 제대정맥을 통해서 교환 수혈을 하겠다. 그리고 또 뭐 매일 빌리루빈 검사 하겠다 하는 것 등이 들어갔었죠. 자,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그러면 고위험 신생아들에게 일어나는 흔한 질환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했었잖아요. 뭐예요? 수정체 호부섬유 증식증이라고 하죠. 자, 이거는 실명될 거야. 눈이 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막을 수 없습니까? 막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산소를 과잉으로 주는 거를 막으면 예방할 수가 있어요. 과잉으로 주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되셨어요? 그래서 다른 내용은 필요 없고 산소를 과잉으로 줘서 생기는 게 뭐냐 이래 말하면 수정체 후부섬유 증식증입니다. 되셨어요?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30에서 40% 이상의 산소는 피해주자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우리 애기들이 임신 중일 때는 있잖아요. 임신 중일 때는 자기가 스스로가 숨을 안 쉬어도 돼요. 뭐가 있어서? 태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인부가 임신을 하면요. 태반이 임신 3개월에 만들어지거든. 그럼 이 태반이 하는 일 중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호흡의 유지 도와줘. 호흡을 도와줘. 태아의 호흡을 도와준다고. 그 말은 태아는 자궁 안에서는요. 자신의 폐를 가지고 숨을 안 쉬어도 돼요. 자신의 폐는 우산 접어두듯이 접어놓고요. 누가? 태반이 호흡을 도와준다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숨을 쉬는 자기의 폐를 가지고 숨을 쉬는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하면은 아기가 출산할 때 아기가 처음에 딱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응애 하고 울잖아요. 그럼 응애 하고 울 때 그 폐가 어떻게 낙하산 펼쳐지듯이 쫙 펼쳐질 거야. 쫙 펼쳐지면서 그때부터는 비로소 자신의 폐를 가지고 일생을 호흡을 할 거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태아였을 때는 자신의 폐는 접어놓고 무슨 일을 하냐면요. 폐가 세상 바깥으로 나왔을 때 낙하산 펼치듯이 쫙 펴질 수 있도록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들을 계속 몸 안에다가 비축할 거야. 폐를 팽창시킬 수 있는 물질을 계속 세이브해 둘 거라고. 그럼 세이브해 뒀다가 응애 하고 나오면서 울음과 동시에 폐가 쫙 펼쳐져서 그때부터 자신이 호흡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숙한 애들은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을 많이 세이브를 못했어. 왜? 일찍 나와버렸잖아요. 일찍 나와버려서 폐가 팽창 잘 되도록 하는 물질을 많이 못 갖고 있어요. 그럼 애기들이 나왔을 때 폐가 낙하산 펼치듯이 쫙 하고 펼쳐지지가 않는 거지. 그죠? 그래서 폐에 쉽게 말해서 랩 같은 거 막이 씌워진 것처럼 돼가지고요. 폐가 팽창이 잘 안 돼. 그러면 폐가 팽창이 안 된다는 말은
호흡이 힘들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아기들은 미숙한 애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빈번하게 뭐가 일어난다? 호흡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이 부족해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 그 질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초자양막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자양막증은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여러분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얘는 어떤 증상을 반드시 볼 거다? 호흡곤란을 초래할 거다. 왜?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이 부족해서 이 질환이 생긴 거니까. 그러면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이 부족해서 호흡이 힘들다는 말은 이 질환이 생명하고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죠. 여러분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은 실명되지만 생명하고는 직결되지 않잖아. 그런데 얘는 호흡이 힘든 거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고 증상은 호흡곤란을 동반하는 고위험 신생아 질환이 뭐냐 이래 말하면 초자양막증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우산이 펼칠 때 쫙 펴지는 게 아니라 고장난 우산처럼 흐물흐물흐물 펴지는 거예요. 되셨죠? 초자양막증. 그래서 우리가 고위험 신생아에서 눈,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그리고 숨 쉬는 거와 관련되는 초자양막증 이 두 가지가 신생아, 고위험 신생아 2대 질환에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 위험한 질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상풍. 자, 파상풍. 자, 파상풍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어요. 주로 어떤 것 때문이다? 임신했을 때는 제대를 통해서 감염이 되겠죠. 제대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또는 녹슨 못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게 크게 이게 큰 둔탁한 물건이 쇠 덩어리가 제 이마에 했으니까 찢어진 거죠. 팍 하면서 눌려서 찢어진 거야. 그럼 그래서 병원에서 뭘 맞았다? 파상풍 주사를 맞은 거죠.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이때 파상풍 주사를 맞은 거는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은 걸까요? 혹시나 파상풍에 걸렸을까봐 치료제를 맞은 걸까요? 파상풍 치료제를 맞은 거지. 그죠? 이미 내가 혹시나 파상풍에 걸렸을까봐 걱정해서 병원에서 오더가 난 거니까. 그럼 그때 치료제는 어떤 거를 맞았냐면요. 항독소 이런 걸 맞은 거야. 항독소. 왜냐면 파상풍은 독소가 세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은 거면은요. 톡소이드라고 해서 독을 약한 게에서 맞은 건데 저는 치료제를 맞은 거라서 독소를 없앤 항독소를 제가 맞은 거예요. 그럼 이때 항독소를 치료제로 맞았다 하면은 이거는 무슨 면역이에요? 주사를 맞은 거니까 인공. 그죠? 그런데 치료제가 들어간 거니까 수동 면역인 거죠. 그래서 인공 수동 면역을 맞은 거예요. 치료 시에 이걸 맞았다는 말은. 되셨습니까? 그래서 제대를 통해서 아기들 같은 경우는 파상풍균이 가고 이때 파상풍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파상풍균의 특징은 우선은 상처로 진다면 어떤 상처? 개방된 상처에 생긴다 그랬죠. 개방된 상처. 그런데 상처가 좁아요? 입구가 깊어요? 좁아요? 입구가 넓어요? 좁아요. 그런데 깊이는 깊어요? 깊이는 얕아요? 깊어. 그래서 깊고 녹슨 못 올리시면 됩니다. 깊고 그 다음에 좁은 상처에 잘 생기죠. 그죠? 그럼 여기 안에 깊고 좁은 데서 산다는 말은 그 균이 어디를 좋아하는 것, 어느 걸 싫어하는 거다? 공기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를 싫어한다, 공기를 혐오한다, 혐기성 균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 균은 어디를 되게 좋아하냐면요. 신경조직을 좋아한다 그랬어. 그래서 신경조직 친화성 균이다 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균은 아포, 백도씨에도 안 죽는 아포 형성균이다 라는 표현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신경조직을 좋아하다 보니까 파상풍은 어떤 증상을 동반할 거다?
경련을 동반할 거예요. 그래서 파상풍의 증상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등이 활처럼 휘어지죠. 뭐 때문에? 경련 때문에. 그거를 후궁반장이라고 했어요. 후궁반장. 그리고 이 애기 보면 여러분 등이 이렇게 활처럼 휘어지기도 하고요. 입가가 경련으로 약간 실룩실룩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약간 비웃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를 조소, 비웃음, 조소라고 합니다. 경련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턱 근육이 어떻게 된대서 경련 때문에 열리지가 않아, 벌어지지가 않아. 그걸 뭐라고 했다? 아관긴급이라고 했었죠. 아관긴급. 되셨습니까? 아관긴급. 요게 파상풍의 3대 증상이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파상풍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경련을 유발한다는 거. 경련을 유발하는 질환 하면은 파상풍이 대표적인 질환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때 경련이 생긴다는 말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를 해야 된다? 경련 때문에 입에 거품이 부글부글 나면서 분비물이 기도를 막을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도 유지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경련 환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기도 유지예요. 기도 유지. 그 말은 기도가 분비물이 막히면 호흡을 못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서 보시면, 본문에서 보시면 간호시에는 특히 뭐를 관찰하라? 호흡 상태를 주의 깊게 봐라. 이 말이 경련 때문에 기도가 막힐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호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 아이처럼 경련을 할 때는 여러분 이 아이 팔을 좀 펴주려고 펴면 어떤 일이 생길까? 부러져요. 부러져요. 몸이 전부 다 뻣뻣하게 강직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이 애들한테는 어떻게 한다? 다치면 안 돼요. 억지로 막 펴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외상을 막아야 돼. 외상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외상이 안 생기게 하려면 그냥 좀 분비물 같은 거 흘러나오게 하고 위험한 물건만 주변에 치워줘서 다치지 않게 경련이 멈추기를 조금만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1반은 기도 유지, 두 번째는 외상 방지,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거 여러분 또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때 경련을 할 땐 여러분 환자 방이 밝으면 경련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또 환자 방이 막 스포츠 경기를 털어놔서 시끄러우면 경련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경련을 좀 완화하려면 어둡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용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둡고 조용하게 환경을 맞추셔야 돼요. 어둡고 조용하게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때 경련이 도저히 멈추지 않아서 기도가 막힐 것 같고 숨 쉬는 게 힘들어 할 거면 상황에 따라서 경련을 좀 다운시키자고 진정제 같은 것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파상풍균은 균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 같은 것도 줄 수 있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 내용이 파상풍에서 네 번째 줄까지 쭉 있습니다. 여러분 줄을 꼼꼼하게 끄면서 한번 정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임균성 안염입니다. 계속 반복이 많이 되죠. 임균성 안염. 자, 이거는 뭐가 떠올라야 될까? 임균 떠올라야 되겠죠. 임균. 그리고 또 뭐가 떠올라야 된다? 출생 직후에 1% 질산은 떠올라야 되겠죠. 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까 항생제 얘기했잖아. 에리스로마이신 또는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런 항생제를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섞어가지고 이렇게 약을 항생제를 섞어서 떨어뜨리는 거를요. 크레데시점암법이라고 합니다. 항생제를 주는 거예요. 테트라사이클린하고 에리스로마이신을 섞어가지고 눈에다가 점적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크레데시점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임균성 안염 하는 것도 있다는 거. 자, 고위험
아이들한테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이 질환에서는 수정체 호부 섬유증식증, 초자이악막증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파상풍 이런 것도 다른 데에 걸쳐서 자주 나오죠. 파상풍 중요합니다.